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랜만에 시황으로 돌아와서 다룰 것들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딥시크로 꽤나 시끄러웠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은 퇴물이지만 한때 AI 모델도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딥시크에 대해 제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엔비디아는 특정 종목을 찝어드리지 못하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딥시크를 이야기할 때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뒤섞으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딥시크가 GPU를 몇 개 썼는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AI 업계 흐름을 짚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벨리에에 썼던 칼럼 참조하시면 되는데 배경 설명 간단히만 요약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AI의 산업 구도를 바라볼 때는 다음에 4개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연산, 데이터, 전력.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딥러닝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0년대부터지만 실제로 딥러닝의 시초격은 1950년대 후반 코넬 심리학자 로센블렛의 퍼셉트론 알고리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1969년 민스키와 페퍼트가 수학적으로 퍼셉트론이 AND OR 같은 선형 분리가 가능한 문제만 풀 수 있고 XOR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미 국방부가 지원하려던 2천만 달러 투자가 무산되며 소위 말하는 AI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딥러닝 계열과 양대 산맥을 이루던 심볼릭 AI 캠프의 전문가 시스템으로 다시 부흥기를 맞이했다가 2차 AI 겨울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 오랜 암흑기 동안 주구장창 퍼셉트론에서 딥러닝을 발전시켜온 영웅 중 하나가 제프리 힌턴 교수입니다. 그래서 AI 역사를 다루는 것도 재밌겠지만 간단히 생략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싹이 트고 있던 딥러닝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두 번의 겨울을 맞이한 이유는 비록 알고리즘에서 계속 진전이 있었지만 그 알고리즘으로 학습할 만한 그 데이터량과 연산 처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2010년대 들어 인터넷에서 빅데이터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데이터의 병목이 해소되고 GPU를 통한 병렬 연산으로 인해 연산의 병목이 해소되면서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기존의 전통 통계학에서 쓰던 회귀 분석과 같은 모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고 그 많은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CPU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가진 소수의 코어를 가진 프로세서이고 GPU는 모니터의 픽셀, 그러니까 3840 곱하기 2160 그렇게 830만 개의 픽셀을 동시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에 특화된 저사양의 코어 다수를 가진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백프로퍼게이션을 비롯한 그런 연산들이 정확히 이렇게 사칙 연산 수준의 쉬운 연산을 대규모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20세기는 알고리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연산이 병목이 되어 왔고 그 병목이 2010년대 들어 해결되면서 AI가 파죽지세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대까지의 AI 발전사는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굵직한 혁신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 스케일을 통한 퍼포먼스 개선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케일만 있으면 된다는 구어의 티셔츠도 등장할 만큼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더 많은 연산을 행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공식은 계속해서 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병목 역할을 했던 것은 연산이고 그 연산이라는 병목을 쥐고 있는 이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딥시크가 얼마의 비용으로 학습을 했는가,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GPU 숫자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가 등의 문제들은 흥미로울지 몰라도 이번 사태의 완전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질은 AI의 이 4가지 요소 중 연산이 병목이었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갑작스럽게 한 업체의 발표로 변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1, 2년 전부터 더 이상 이렇게 단순히 스케일을 통해 계속 발전하는 그림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 그리고 LLM이 AGI를 향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비판들은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딥시크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스케일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우선은 데이터 측면에서 오픈 AI가 활용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터가 이제 1년 정도밖에 더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는 스케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욕타임즈 등 고품질의 텍스트 소스들이 순차적으로 오픈 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본인들의 문호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병목이 된다면 그 병목이 풀릴 때까지는 연산은 AI 발전에 있어 더 이상 병목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병목 가능성은 전력입니다. 바이든 시기부터 조금씩 제기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친환경 규제 속 화석 연료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부진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도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빅테크들은 소형 원전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원유에 대한 구호들도 이러한 컨텍스트와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너지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연산보다는 에너지 쪽이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넥스트 엔비디아는 이라는 주제로 올렸던 월가제 시즌3의 10편에서 원자력 주식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축을 놓고 이 스케일이라는 구호 속에서 발전해온 흐름이 언제 끝날지, 어느 시점까지 이 모델과 연산을 스케일했을 때 더 이상 연산보다는 데이터나 에너지나 알고리즘이 병목이 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100개보다는 당연히 1000개의 GPU가 낫고 1000개보다는 10,000개의 GPU가 낫습니다. 그러나 10만 개의 GPU보다 100만 개의 GPU가 나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딥시크의 창업자 인터뷰도 보시면은 비슷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병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LLM의 스케일링만으로 AGI를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이젠 퇴사한 오픈 AI의 핵심 브레인 일리아 셔츠케버나 뉴욕대 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 등의 석학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 AGI를 향한 길은 무엇인가? 일단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히고, 저희 팀의 AI 팀원들에 비해서 요즘은 저도 최신 학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겸허하게 또 감사히 듣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 과거 생각이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7년 전에 켄쇼랑 S&P에서 딥러닝 모델도 만들고 그럴 때는 딥러닝 모델의 한계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과거 데이터 기반해서 귀납적으로 확률적 추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은 영역에서의 연역적, 논리적 추론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심볼릭 AI 및 인지과학 쪽과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쪽 인지과학 분야 석사 수업도 들으러 다녔었고요. 이제 심볼릭 AI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한때는 AI 학계의 주류이기도 했던 분야인데요. 쉽게 단순히 말하면 규칙과 논리 기반, if then 식의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이 이제 심볼릭 AI와 궤를 같이 하죠. 그래서 20세기에는 딥러닝 쪽과 양대 산맥을 이뤘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딥러닝의 성과들로 인해 거의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대 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 등은 딥러닝은 하지 못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 예를 들어 사물들 간의 단순히 수치적인 상관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이해한다던가, 그런 심볼릭 AI의 영역들이 결국 딥러닝, 그런 뉴럴 네트워크와 융합되어야 한다. 즉 뉴로 심볼릭 AI가 미래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2019년도에 미국 국방부사나 과학국에서는 뉴로 심볼릭 AI를 AI의 다음 스텝을 위한 두 가지 주요 토픽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쯤 2019년쯤 지금 스타트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이제 가끔씩 저희 뉴로 퓨전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이제 사실 뉴로 심볼릭 AI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올렸었던 이 회사 소개 영상 보시면은 뉴로 심볼릭 AI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구상할 쯤 한 4, 5년 전에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 기반 AI가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분야는 당연히 잘하지만 매크로나 기업 분석 같이 분기당 데이터가 한 번 나오고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다차원인 영역은 딥러닝 기반 귀납적 추론보다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하게 공부하길 원하는 투자자분들 수천 명 정도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함께 기업 분석 대회, 매크로 분석 대회를 열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집단 지성을 수집하면서 그 수집되는 지식을 지식 그래프 형태로 구축하고, 그것을 딥러닝 쪽과 결합시키면 현행보다 훨씬 더 나은 추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 그 추론을 투자자분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점점 더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로 그 데이터 기반에서 이제 운용도 하면서 거기서 초과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대회에 쏟아서 참가자분들에게 일정 부분 쉐어하면서 그 선순환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제가 4, 5년 전에 꿈꿨던 프로젝트 밸리의 그림이었고, 이 투자자 집단의 초창기 주춧돌을 할 커뮤니티가 이번 3기까지 들어오시는 밸리 펠로우 기수제 분들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기수제 분들이 참 특별한 분들인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비전을 향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이 뉴로 심볼릭 AI를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4, 5년이 흐르면서 챗 GPT가 나오고 점점 이제 LLM이 단순히 데이터 기반 귀납적 추론뿐만 아니고 논리적이고 연역적 추론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구상을 시작했던 2019년에서 2020년은 아직 챗 GPT 초기 버전도 출시되지 않았던 때니까 지금 GPT-O3가 하는 수준으로 LLM이 연역적 추론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죠.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요즘 제가 GPT 프로의 딥 리서치 등을 써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제 더 이상은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수준의 기초 분석은 큰 효용이 없다. 진짜로 귀중한 것은 각자가 현업에서 일하면서 획득한 정말 뾰족한 도메인 지식과 경험. 예를 들어 벨리펠로 1, 2기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빅테크 AI 연구자도 계시고 제약회사 임원도 계시고 인공위성 엔지니어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본인 현업에서 온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 종목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써주신 글들에 정말로 어디 가도 얻지 못하는 귀한 인사이트들이 담겨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지식들이 집중적으로 상호 간에 효율 좋게 공유되는 대회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예전처럼 그냥 기업 분석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거를 조금 노력을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GPT가 발전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우선 좋은 점은 과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기초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자료를 찾아가면서 백지부터 노동하면서 리서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단순 지식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런 단순 지식 노동으로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차려진 상태에서 그것을 심화 분석하고 사리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 인지사고 과정에만 본인의 역량을 쏟고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는 내가 전업이든 부업이든 내가 얼마나 투자에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쏟느냐 그것은 점점 더 본인의 성과에 덜 중요해지고 얼마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문해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만 있으면은 시간 가성비 좋게 투자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되면서 정확히 반대로 안 좋은 점은 결국은 투자자들도 양극화되어 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사고력과 문해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틱톡이나 숏폼에 익숙해지면서 그런 글을 읽고 공부하고 깊은 사고를 하고 문해력을 키우고 그런 노력들이 점점 더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부의 양극화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회 포맷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리뉴얼 기획을 준비하고 또 하반기 모의 투자 대회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은 GPT 기반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AI의 거시적인 흐름이라는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 그렇게 원래 저는 딥러닝 다음은 뉴로 심볼릭 AI 그 다음은 인지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상을 했는데 요즘은 여기서 이제 뉴로의 발전이 너무 놀라워서 심볼릭 쪽에서는 정말로 유의미한 부분만 추출해내는 식으로 살짝 피보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었고 일반적으로 지금 AI 업계의 전반적인 주류의 흐름은 이제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액세스는 점점 보편화되면서 지금부터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로 넘어가서 에이전틱 AI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틱 AI는 이번에 CES에서 젠슨 황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의사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GPT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냥 본인이 학습한 그 데이터 바탕에서 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거짓된 정보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도 심하고 최신 정보도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GPT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서 그것에 기반해 더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을 레그 기술이라고 하고 에이전트 AI도 어느 정도 이에 기초하는데 조금 더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미를 추출하고 또 유저와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되는 동적인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벨리 AI 플랫폼에 에이전틱 AI를 적용한다. 그러면 챗 인터페이스에서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 부과가 취소되면 나한테 스마트폰 푸시 알림 보내줘 라고 하면 이제 에이전트 AI가 그 벨리의 실시간 속보 API에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들어온 텍스트 기반에서 판단해서 스마트폰 벨리 앱으로 푸시 알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내가 셋업해둔 DCF 가치평가 템플릿에 새 가정값들 넣어서 적정가치 계산하고 적정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10% 더 저렴하면 매수해줘 라고 하면 실적 발표 캘린더부터 시작해서 DCF 가치평가 API, 포트폴리오 관리 API를 오가면서 에이전트가 이제 활약하는 방식이죠. 그런 맥락에서 잠시 채용 홍보 좀 하자면 저희가 이런 에이전틱 AI를 작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도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추가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점 포지션을 잘 오픈하지 않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다방면에서 정말 좋은 팀원들과 분명히 만족하실 테니까 훌륭한 개발자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지원 공고는 2주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의 포스트에 올려두었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흐름은 에이전틱 AI로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누구는 약진하고 누구는 무너지겠죠. 동시에
지금 당장은 연산과 모델을 스케일하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 다음 병목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산이 병목이었기 때문에 그 병목이었던 엔비디아가 약진을 했듯이 앞으로는 좋은 데이터를 쥐고 있는 기업들을 잘 판별해서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저는 앞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가 또 한 번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AI 분야의 스케일의 법칙이 생각보다 더 오래 멀리 간다고 한다면 에너지 쪽에서 병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여름에 이야기를 한 뒤에 원자력도 꽤 오른 것 같아서 원자력 폐기물 기업들도 한번 탐색해보면 또 좋겠죠. 이 다음 단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과학 분야에서 데이터 병목이 해소되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주제라서 오늘은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데이터, 알고리즘, 연산, 에너지, AI의 이 네 가지 축을 따라서 섹터와 종목들을 생각해보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